네, 반갑습니다. 네, 전수남입니다. 이런 어, 파크에서 개최하는 나노 사이언스 심포지엄에 이 주제가 잘 맞을까 하는 고민은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와 같은 메트로지 기술이 어떠한 포지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고요. 메트로지 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자가 발전해왔던 과정과 메트로지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퇴직 이후에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나름대로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벤처들이나 소기업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조그만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하이퍼스케일 에라를 위한 나노 매뉴팩처링에서의 나노 PDM의 중요성과 역할 이런 제목을 한번 따봤습니다. 하이퍼스케일 에라가 뭔지, 또 나노 매뉴팩처링이 뭔지, 나노 PDM이 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겠죠.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로 한 47페이지 같이 나눌 거고요. 제가 한 40분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방금 저도 이제 이 발표하는 놀 때 핸드폰 들고 나왔어요. 핸드폰으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렇죠? 야 그림처럼 스마트폰이 있고 뭐 각종 센서가들이 다 들어 있고 또 핸드폰 없으면은 많은 어려움을 불편을 느끼잖아요. 근데 옆에 그림은 코카인 중독된 사람의 뇌와 정상적인 사람이 뇌를 그렸답니다. 그리고 핸드폰하고 분리되면 우리 코카인 중독된 사람 같은 뇌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막 휴일이 안 생기고 불안해고 분리불안증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사하는 게 많죠. 이게 논문이 2008년도에 나왔어요. 뭐 오래된 논문이죠, 그렇죠? 지금은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 없으면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을 서로 느낄 겁니다.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그 Z 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핸드폰에 대해서 어떤 스마트 모바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는 통계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통계 자료인데 Z 세대는 51%가 이거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나는 사람들과 좋은 인터랙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Z 세대 부모들은 34%죠. 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디바이스가 내가 있는 그 인터랙 커넥션을 가졌어라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숫자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핸드폰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맨투맨 사람끼리 만났던 교제도 이거를 통해서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카톡 아시면 보잖아요. 카톡으로 다 데이터 주고받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치르죠. 뭐 오히려 그걸 카톡을 안 보내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걸 카톡 보냈는데 답장 안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스마트폰이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4년도에 4.88 빌리언이니까 한 48억 명 정도죠. 우리가 인구가 한 90억 명 정도 된다면 한 60% 정도 되는 거 맞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유아들 빼면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하이퍼스케일. 난 하이퍼스케일이 포토나 어떤 다른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런 매뉴팩처링 하는 쪽에서 나온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나왔던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모든 것들의 수많은 서버들을 수평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태, 허리지널 스케일링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 아키텍처를 하이퍼스케일이라는 용어로 어떤 논문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2006년도에 오레곤주의 달라스의 첫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소개하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2006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이퍼스케일 용어가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닌데 지금은 이제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데이터 센터가 그 이후로 계속 생산돼서 이제 한 500개 개수가 되는데 지금은 759개 오르가나이제이션을 가지고 해서 데이터 사용을 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25년도에 영향을 끼친 기술적인 아이콘이 뭐죠? 어떤 책 GPT 같은 제너레이티브 AI죠, 그렇죠? 이것이 딱 그 전에 있었지만 한 2024년 뭐 이런 시대에 얘기했지만 2025년도는 이것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집중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50%를 차지한다면. 이게 갖고 가는 파도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파도가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 파도를 이기려면 서핑을 해야죠. 올라타야죠, 그렇죠? 올라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AI가 처음에는 바보였죠, 그렇죠? 데이터 마이닝 하면 이상하고 불편하고 못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2022년도에는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 디자인 사이언티스트를 내가 하이하고 싶은데 왜 얼만큼 어려웠냐를 척도를 따져본 거예요. 2022년도는 60% 이상을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려움 정도가 확 줄어가지고 40%는 약간 넘는 41, 2% 정도로 줄은 거예요. 20%만큼 나는 AI를 디자인 사이언티스트를 AI로 대체할 수 있겠어? AI를 채용할 수 있겠어? 하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 그래프는 점점 시프트돼요. AI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게 젠 AI 같은 역할이죠.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랭귀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통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의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제 부족한 게 많죠.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분야는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분야. 제일 밑에 있는 그림도 아직도 어렵다, 불편하다. 그리고 AI 윤리적인 어떤 스페셜리스트, 이 AI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 이런 어떤 괴리감 같은 것들 아직 이런 것들이 이 축이 더 시프트 되는 행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볼륨은 계속 증가되겠죠. 제타 바이트를 이미 넘어가지고 2025년에는 한 200 제타 바이트. 제타라는 것은 10의 21성 바이트라고 그러네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데이터의 볼륨 팽창은 굉장히 지속적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볼륨을 증폭하는데 기술적 동인들이 지금 현재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돼야지 더 데이터가 증폭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환경 지수가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자동차 모바일 이런 데는 상당히 데이터 제너레이트 지수가 높지만 부동산 건설, 교육 연구, 스마트 시티 뭐 이런 데는 아직도 지수가 낮죠. 자, 이것들이 이 축이 전체적으로 이제 100에 가깝게 전체로 갈 경우 먼저 거의 대부분 데이터로서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현재 모바일에 필요한 또 각종 데이터를 생성하기 필요한 메모리, 디램, 어떤 그리고 AI 칩, 그리고 GPT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요구가 되는 거고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이 전력적인 문제라든지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비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전력에다가 하이 퍼포먼스를 내고 작은 스케일을 만드는 것들을 수없이 많은 압력을 넣으면서 기술 개발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미컨덕터 비즈니스는 장미꽃이긴 한데 과연 그것이 장미꽃이만 될 것인가는 이제 그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수발하는 기술적인 게 나노팩처링이죠, 그렇죠? 나노팩처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냥 뚝딱 이거 디바이스 만들어져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는 아직도 이제 삼성전자 헤매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디바이스 만들기 힘들어서 그래요. 신제품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어나리스트, 어떤 정권가들이 이게 이제 어렵다, 비전이 없어, 그래서 다 던지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계속 장밋빛일까요?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금방 그 시대가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바이스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팩처링이라는 것을 정의가 뭐 수나노에서 수십백 나노 범위에서 인계 시디를 갖는 것을 구조 소자 시스템으로 반복 가능하고 대량 생산 가능한 공정으로 하는 그런 총체적인 용어고 대상은 반도체, 포토닉스, MEMS 많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표적인 게 반도체겠죠. 요건은 공정의 재현성을 가져야 되고 수율을 잘 낼 수 있어야죠. 아무한 칩을 잘 만들어도 웨이퍼 300mm에서 한 털 놓으면 그건 만든 게 아니죠. 돈을 적자를 가고 300mm 웨이퍼에서 100%가 나와야지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수지 타산인 거 수율 가고 만든 것이 신뢰성 있게 끝까지 살아남아야죠. 10년, 20년 사용해야 되는데 디바이스 사가지고 일주일 뒤에 죽어버리면 신뢰 못하죠. 자동차에 넣었는데 AI 칩을 넣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써버렸어. 그 원인이 칩이야.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성 그리고 표준화 어디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형태를 갖춰야 되는 게 이제 나노 매뉴팩처링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디바이스의 생산 방식의 특성을 좀 이해해 보면 공정을 복잡성이 있겠어요. 복잡하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공정 간의 연계성이 있어요. 이걸 어떤 용어로 할까? 뭐 시리얼 생산 방식이다, 뭐다 이런 용어 하다가 뭐 이런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공기가 굉장히 길다는 거죠. 장기적인 공정, 한번 칩이 들어가서 그 칩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웨이퍼가 들어가서 만들어지기까지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린다는 거. 장기적. 건물 짓는 거 똑같은 행태를 갖고 있다는 특이하게 굉장히 작지만 큰 건물 짓는 거, 또 큰 배 짓는 거하고 똑같은 어떤 생산 방식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의 구조는 모스 FET죠. 모스 FET가 기본적인 배시를 가지면서 모든 것을 스트럭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300mm 웨이퍼에서 돈을 벌려면은 그 300mm 웨이퍼에 많은 칩들이 생산되게 해야지 돈을 벌죠, 그렇죠? 그래서 칩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링키지를 하죠. 근데 무한정 스링키지를 할 수가 없어. 그건 그 이유가 소체널 이펙트 때문이죠. 아까 그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면은 이제 게이트가 있고 그 밑에 터널옥스가 있어요.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고 양가에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습니다. 소스하고 드레인에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신호가 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통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 소스하고 드레인이 붙어버리죠, 그렇죠? 그것이 소체널 이펙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생각하기에 평면에서 계속 그걸 하면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을 했겠어요? 3차원적인 걸 해야죠. 만약에 그러면은 저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를 깊이 파버리면 판 길이만큼이 면적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리는 피지컬한 거리는 가깝지만 일렉트리컬 거리는 멀어진 거예요. 그러게 그게 3차원적인 개념입니다. 밑으로 팔든지 위로 올리든지. 그래서 밑을 판 것은
아이캣, 빅캣 이런 용어를 쓰고요. 디램에서 위로 올린 것은 핀팻, 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 안 되니까네 보이랜드 같은 경우는 야 이걸 옆으로 눕힐 게 아니고 바닥 세웠고 버티컬 구조를 만들어 이게 보이랜드입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가는 거죠. 이와 같은 그러면 그런 구조를 3차원화 만들려면 당연히 공정이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한 판에 포트로 팍팍 찍을 문제가 아니고 세워서 하려면 옆으로도 붙여야 되고 온갖 짓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포트가 이제 칩에다가 모든 똑같은 모양으로 많이 찍어야 되죠. 그렇죠? 이와 같은 레이아웃을 웨이퍼에 4단위도 찍고 4단위에서의 바이 단위로 찍고 그다음 그 중에서 일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은 전형적인 셀과 페리의 구조를 이루면서 이건 메모리 디램인데요. 디램에 저쪽에 데이터를 정복할 수 있는 미세한 유닛의 구조를 만들고 각각의 페리 영역에서 서킷을 만들어서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그게 스케일이 10나노 정도 되는 거예요. 15나노 이런 구조를 이루니까 어렵다는 것들은 뭐 말할 필요 없고요. 단위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은 단위 구조가 있는데 구조가 그냥 네모 그림처럼 애니메이션처럼 네모 반듯반듯한 게 아니고 굴곡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굴곡 사이에 다양한 어떤 이물질도 생길 수 있죠. 이제 우리가 패턴을 만들 때 패턴이 그냥 빛을 통해 가지고 포토를 쭉 해보면 그냥 직선으로 반듯반듯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빛의 산량과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을 통해 가지고 또 PR의 어떤 물성제이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집니다. 그 쭈글쭈글한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엣치를 하다 보면 패턴이 찌글찌글해지겠죠, 그렇죠? 그리 되면 수율이 안 나와져. 이걸 다 반듯반듯하게 해야 돼. 어느 정도 수준까지 CD의 산포가 6 시그마를 만족할 정도로 완벽해야 돼. 6 시그마 수준. 원하는 스펙이 산포의 6배.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디펙이 이제 한그 1K당 디펙이 뭐 0.1개, 0.2개 놓아야지 수율이 놉니다. 공정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수율 하나 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제 나노 팩처링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은 이 좁은 공간에 뭘 또 채우면 그게 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이드가 생기죠, 그렇죠? 서로 표면 마찰력 때문에 또 각각의 그레인 때문에 보이드 막 생기고 보이드 생기면 이게 메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언이라서 신뢰성 평가할 때 마이그레이션 신경 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돌아가다가 열만 받으면 툭툭 끊어지는 이런 문제. 그래서 그다음 이제 이거 보이랜드의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0나노 공간으로 스릿을 만들고 그 사이에 메탈을 채워서 워더라인을 형성하는데 메탈이 이제 꽉꽉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텀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들 보이지도 않잖아요. 메탈 빛이 들어가서 그게 잘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 보이랜드를 또 이제 공정의 복잡성을 말씀드릴 때에서는 멀티 프로세서를 얘기하죠. 집 짓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의 공정으로 단위 공정 하나 만들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다 복합해가지고 그 미세한 패턴을 제해서 메모리도 하고 은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려면 그게 멀티 프로세서가 생깁니다. 보이랜드 구조가 이렇는데 거기에 단편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 채널 공정 만드는 것만 하나 제가 그려봤습니다. 제일 먼저 멀티레이로 옥사이드, 나이트라이트 옥사이드 적층을 쭉 올리죠. 한 100층, 200층 올라가죠. 지금 한 150층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진짜 그걸 투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구멍 뚫고 거기 하나 더 올리면은 150층, 300층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계획은 이게 1000층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굉장히 해봐야 되겠고 하여튼 100층만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ONO를 반복적으로 올라가고 주변에 이제 이쪽 층이 나이트라이트가 텅스틴으로 제한돼 가지고 그것이 플레이트한 전극이 되는데 그쪽으로 진을 주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계단 형태로 애칭해서 그쪽으로 진을 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메모리 저장할 셀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래서 셀 구조를 단축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옥사이드, 노란색이 옥사이드고 파란색이 나이트라이트인데 이와 같은 구조의 구멍이 뚫붙잖아요. 이 속에 공정적으로는 저 리셋을 시키고 그 사이에 폴리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나이트라이트를 리셋을 하죠. 리셋하고 또 측면에 ON을 발라요. 그 다음 채 폴리를 넣고요. 그 다음 채 거기서 터널 옥사이드를 바르고요. 그 다음 채 채널 폴리를 바르는. 이렇게 이제 말은 쉽게 했는데 또 이것을 구성하는데 한 100스텝 이상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들어가 있는 폴리의 양은 모든 영역이 다 똑같아야지 디바이스가 작동하겠죠. 근데 어떨 땐 구멍이 위에는 구멍이 넓고 밑에 구멍이 작으면은 동작 볼테이지를 다르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칩이 다 전부 다 유니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양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게 테라비트잖아요. 테라계가 0.1% 정도까지 다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 6 시그마 얘기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자, 절망적인 얘기만 계속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묶어 살았는데 앞으로 갈 일은 더러워지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고객의 요구는 많아지는데 그것이 제값 주고 간략이 아닌가 더 창가격에 더 전력에 그 작은 스페이스에 돈을 똑같이 주면서 만들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정 간의 연계성. 자, 이게 한 스텝에 대한 프로세스를 쭉 그린 겁니다. 포토 하나를 하는 거예요. 웨이퍼가 투입돼 갖고 표면 클리닝하고 디퓨전하고 클리닝하고 CVD하고 쭉 끝내 포토하고 애치한 다음에 쭉 빠져나오는 한 스텝까지의 그림을 시퀀스를 그리면 이와 같이 연계성을 쭉 있죠. 그럼 중간에 디퓨전 할 때 파티클이 확 쏟아졌어. 그럼 이 끝까지 올 때까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검사를 디퓨전하고 하고 각 스텝별로 계속 하면은 생산성이 떨어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샘플링 해야 되죠. 그럼 샘플링 할 때 생기는 사고에 대한 리스크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집 짓는 것도 똑같아요. 기초가 잘못되면 다 올려도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옥포 조선소를 갔었는데 그쪽에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개척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 깜짝 놀죠. 옥포 조선소에 갖고 배 받는 게 제일 중요하던데 개척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집짓기 하다가 큰 프레이트를 만들어 갖다 붙이는데 개척 잘못하고 잘못 붙으면 뽕개야 되잖아요. 자,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는. 근데 반도체는 뽕갤 수도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율업은 디펙과의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디펙과의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디펙의 종류는 패턴 할 때마다 생긴다. 그게 패턴 할 때마다 디펙이 생긴다. 왜냐하면 CD가 작으면 그게 생기는 디펙, 또 파티클 떨어지면 디펙, 엣지를 과도하게 엑스펙트가 높으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쓰러져서 디펙, 모든 게 그럼 이게서 하나의 패스웨이를 패스파인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좋은 공력을 찾기 위한 그 행위 자체를 패스파인더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겁니다. 또 하나의 반도체 맨주피킹, 나노 맨주피킹 어려움은 혼자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아는데 3개월, 4개월 걸리면 이거 디바이스 개발하기 힘들는 동안에 몇 번 피드백 줄 수 있을까요? 3개월 만에 들어온다면 그렇죠? 3개월 기다린 다음에 딱 찍었는데 다 죽었어. 원인이 뭔지 먼저 열심히 불량 분석해갖고 뭔가 이상해라고 피드백 해줘갖고 고쳐내봐도 3개월 동안 들어간 물량은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반도체 개발하는 스피드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우리가 칩에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칩이 들어오기까지는 최소한 7, 8년부터 연구소에서 그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매뉴팩처링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나노 PDM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기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노 PDM 용어를 이제 이 뭐 현직에 있을 때도 생각했지만 나와서도 이제 더 많이 심화해 봤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이 이제 세 가지 종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MI 기술이 참 중요한데 MI 기술도 엄청난 한계를 갖고 있죠, 그렇죠? 뭐 딥팩을 검출하는 사이즈를 모든 걸 다 검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개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생산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항감 생산하는 사람들은 저항감을 갖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죠. 그런 것들. 그래서 MI 캐파빌티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파기로 해야 돼. 제품을 살아야 되니까 뭔가 검사하고 컨펌하는데 비파기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뭐 보이지 않잖아요. 빛이 뭐 메탈 속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이 있는 것도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가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비파괴적인 요소보다는 파괴적 요소가 더 우린 더 직관적인 거죠. 이와 같은 MI 기술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한계를 엄청나게 발전시킬 것이냐? 뭐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밑에 한 1나노 파티클을 저 밑에까지 보는 뎁스 프로파일을 비패하는 기술 연구해야죠, 그렇죠? 근데 신이 못 보게 해놨는데 어떻게 그거 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고민할 것이 뭐냐면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나노 PDM이라는 개념은 각각의 제한적인 요소를 시스템적으로 엮어가지고 뭔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 디시전을 내리는 데 필요한 메소드, 시스템적인 메소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엮어서 만드는 시스템. 이것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적인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메트로지를 하거나 연구하거나 컨펌하는 그런 일들에 종사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방법론들이 산업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어. 그 시스템이 어떤 상황인지를 좋은 결과를 항상 내려면은 좋은 인풋이 들어가죠. 인풋이 잘 들어가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노는 아웃풋이 정상적으로 계속 오고 있냐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유기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베스트 퍼포먼스가 뭔지에 대한 인덱스를 만드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원리적인 것들이 융합됐을 때 그게 생산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종합해 본다면은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집약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풋이 차지하는 요소 굉장히 큽니다. 아웃풋,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하고 똑같죠. 어느 날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나쁜 거 먹으면은 탈나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뭐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아웃풋이 뭐 안 좋아, 그렇죠? 뭐 어둠을 봤는데 색깔이 안 좋아. 이런 거 다 판단하잖아요. 그게 어떤 똑같이 아웃풋에 대한 얘기죠. 맥박을 쟀는데 맥박이 갑자기 뭐 정상에서 이상으로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 건강에 대한 좋은 KPI를 만드는 거예요. 맥박을 잰다는 거. 근데 설비에도 똑같은 그런 개념의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가 만들어준 이니셜 스테이터 매니저먼트에 관련된 좋은 인덱스들은 항상 존재해야 되고 좋은 설비를 만드는지 좋은 프로세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덱스를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 자체가 아까 AI 시대에서 데이터를 굿 제너레이터를 시키는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시키는 캐퍼빌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디자인한 게 안 하고 설비만 떨렁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AI 시대 때 들어가지 못하는 설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개념이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돼가지고 그것이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노 PDM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 PDM에 있어서 5단계를 정의를 해본다면 PM0 해가지고 각종 설비에서 나오는 파라메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파라메타들을 게더링해서 거기 수집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PM1이라는 것은 먼저 샘플링한 데이터를
수집, 정량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PM2라는 것은 이런 그 설비 파라미터하고 공정 이산 유무를 평가하는 공정 관리 단계가 PM2가 되겠고요. PM3는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EDS까지 나왔을 때 불량 분석에서 노는 것이 PM3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집어넣는다면 PMC라는 개념을 넣는데 컨펌하는 기술이죠. 자, 컨펌하는 기술. 예를 들어서 파티클이 이것이 몇 개가 떨어지는지를 공정에서 알고 싶어요. 파티클이 100개가 떨어졌다. 1000개를 떨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현재 이 공정에서. 아니면 공정이 새롭게 빌드업하고 있는데 불안정해.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파티클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개수도 중요하지만 사이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라는 게 무한하잖아. 옵틱으로 보는 설비로 놓는 사이즈는 20나노, 30나노겠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수위를 따르는 것은 1나노, 2나노일 수도 있고 0.1나노일 수 있죠. 그럼 이 공정이 0.1나노의 파티클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못한다면 우리는 눈감 봉사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컨펌한. 그럼 어떻게 컨펌할 것이냐. 비파기로 날싸게 비파기로 컨펌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거든. 비파기로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컨펌한 다음에 그것이 원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개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만들어질 때 나노 매니팩처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죠.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프로세서가 있고요. 프로세서에서 각각의 이제 그 프로세서 1에서 PM0를 디파인하고 PM2는 파라미터하고 개척하고 코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리고 PM2는 개척값이죠, 그렇죠? 그걸 피드백해 갖고 PM2가 디파인되는 시스템이 돌다가 그다음 제 PM 컨펌은 그 중에서 몇 개의 단계를 지난 다음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놓은 데이터를 컨펌하는 단계를 만들어서 다시 각각의 P0, P2, P 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피드백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가 필요할 거고 점점 이제 그 기술이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생각들을 매니팩처링 사이트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좀 어렵지만 자, 여기까지 나노 스케일의 매니팩처링에 대한 PDM의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 복잡하구나. 근데 그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개척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개척을 융복합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들면 가능성이 있겠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AI 기법도 필요할 것 같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나노 PDM이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린다면 그럼 APM 어디에 써야 돼? 그렇죠? APM은 어디에 들어가냐? 그 PDC 컨펌 기술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굉장히 작으면서 정확하게 잴 수 있잖아요.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컨펌했어. 컨펌한 기술하고 어떤 빠른 광학적인 거나 다른 메소드하고 콜리션 시키고 어떤 연관성을 갖게끔 하는 기술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와 관점에서 먼저 나노 PDM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 에라에서는 나노 PDM의 핵심이 필요합니다. 프레날 같은 경우, 2D 같은 경우는 그 스링키지 포토가 리딩했죠. 그래서 포토가 엄청 급성장해서 SM이 돈을 벌고 갔죠, 그렇죠? 3D 같은 경우에 가면은 에칭, 3차원적이니까 에칭 기술이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내면서 돈을 버는. 그래서 램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모듈이라는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뛰어나갔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하이퍼스케일은 4D라고 생각해요. 4D. 왜냐하면 스링키지 안 되고 어렵다면 여러 가지 웨이프를 잘라갖고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뉴팩처링 한 데서 가지고 새로운 어떤 도메인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어떤 피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4D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연계를 이루는 것 자체는
대책인 거죠. 그렇죠? 데이터죠, 데이터. 그래서 나노 PDM의 혁신이 일어나야지 4D 세상에서의 그 하이퍼스케일 시대에 나노 매니팩처링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HBM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잘라갖고 여러 개 붙여가지고 하이 그 밴드 위스에 된 디바이스를 만들잖아요. 붙일 때 이것이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우리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그 사이에 보이드 하나 들어가면은 다 그 집 다 죽죠, 그렇죠? 그러면 12개, 16개 갖다 붙였는데 중간에 보이드 하나 있으면 그 칩을 제값 받고 팔까요? 리표도 안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 장 한 장에 대한 보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콤펌하는 기술을 해갖고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비용이 크면은 저항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값싸고 좋게 만드는 그걸 관리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런 거죠.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혁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방법은 새로운 기술이 나와주기도 바라지만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면 방법이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와 같은 개척이 나노 PDM이 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관점에서 이제 이와 같은 도면을 한번 그려봤어요. 매년 이제 삼성전자의 디램은 슈링케이지를 해왔어요. 고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비 때마다 이제 개척의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었고 그것이 슈링케이지를 하고 디베 제품을 만드는데 혁신을 가져왔어요. 그 그림을 그린다면은 먼저 옥룡 개척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OCD라는 기술, 옵틱으로 CD를 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술이에요? 옵틱으로 CD를 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대면적을 CD를 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재고. 그다음 이제 온셀 구조 측정하는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OS 사이트를 쟀는데 그것이 불정확해요. 그래서 셀에 직접 가고 재보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기술은 되게 어렵어요. 하지만 온셀 매저먼트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도전했고요.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256 메가 디바이스가 딱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온셀 미스라인 재는 기술, 또 이제 파괴 검사로 통해 가지고 디펙을 컴펌하는 1나노보다 더 작은 것들을 컴펌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셀에 대한 개념 이런 거죠. 이렇게 칩이 많은데 디바이스는 서로 다른 피직스를 갖고 위치별로 다른 피직스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넓은 OS에 30 마이크로 OS를 가지고서 10나노 30 마이크로잖아요. 근데 10나노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30 마이크로에 그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매저먼트를 한 결과를 가지고서 10나노의 각각의 어떤 구조가 쌓이고 패턴이 만들어진 것을 컨펌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OS 사이트는 집어치우고 새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 들어가는 거, 야 같은 일들을 이제 기술적인 드라이빙을 했고요. 그다음 진짜 굉장히 깊어지니까 세누홀 같은 경우도 보이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하이 타워 같은 경우가 높이보다도 우리 디바이스가 보이랜드가 갖고 있는 S밴드가 훨씬 높아요. 10배 높아요. 그런 깊이를 어떻게 바닥을 잴 것이냐, 그게 OCD라는 관점으로 일을 해왔고요. 그 다음 이제 그거로 웨이퍼 한 장 한 장을 어떻게 컨펌하냐, 웨이퍼 한 장 한 장을 컨펌하게 해서 설비에서 나오는 파라메타를 가지고서 그게 오픈됐는지 안 됐는지를 연결시키는 가상 계측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면서 보이랜드가 세상에 출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올렸고요. 그 다음 이제 셀 내에서 미스라인이 얼만큼 됐는지를 고가속 셈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시프트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속 전자현 배경은 표면만 봐야 돼 했는데 가속도를 높이면서 그 이빔에 때려주니까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오버랩 해가지고 온셀을 직접 미스라인 보는 기술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파괴 검사를 어떻게, 이제 1나노 이하짜리의 파티클을 어떻게 잴 것이냐, 패턴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와 같은 방법. 예를 든다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디펙이 있습니다. 파괴 대면적 검사의 패턴 가공에 했을 때 P10이 디펙이 있죠. 이걸 보기 위해서 전체 막을 덮으면 노란색으로 덮은 같은 구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위에 PR을 얹은 다음에 조그만
그 라인 그 구멍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포토 패터닝을 합니다. 그 다음 제 에칭을 해버리면 그 패턴에 있는 부분만 오픈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PR 걷어내고 옥사이드가 덮여진 것과 안 덮인 오픈된 데를 이용해갖고 그걸 그 패턴 모양에 대한 막을 끄집어내 버리면 이와 같이 브릿지가 붙은 데는 같이 빠져나가고 잘 패턴이 아이솔레이션 되면은 안 빠져나와죠. 이 상태에서 옵틱으로 보면은 패턴이 엄청 꺼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미세한 디펙도 컨펌해낸다. 이게 하나의 예지만 이와 같은 방법밖에 없을까요? 수없이 많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는데 비용이 등의 어려움이 있죠. 거기서 이제 프로세스는 정립됐으니 어떻게 하면은 값싸게 이런 것들을 해낼 것인가가 기술적인 것이 뒷받침되어 나가면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장르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공정이 쭉 있는데 공정에서 그 사이에 컨펌하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1부터 100까지를 다 진행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양품이 될 수 있는 확률의 계산을 보면은 이게 있는 것처럼 10의 72분을 실험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10번의 자유도가 있다면. 근데 만약에 그것을 반으로 해갖고 컨펌하는 게 반으로 한다면은 이제 반을 줄죠, 그렇죠? 산술수를 줍니다. 10번 정도의 요도를 만든다면은 이제 10을 한 1000번 정도 실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단순한 계산이지만 우리가 프로세서 중에서 컨펌하는 기술적인 것들을 잘 디자인해내면 개발까지도 굉장히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개발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하는데 눈 감고 프로세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 컨펌해서 프로세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개척을 해갖고 내가 재면은 내가 컨펌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정과 공정 사이에는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있는 것들을 잘 웰 디자인해가지고 컨펌해야지 개발 속도가 올라지는데 잊어버리면서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스프릿하죠. 수없이 많은 스프릿을 해가지고 시간을 길게 가고 또 잘못 스프릿되면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PDM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발을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직도 해결해야 될 난제, 12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재 이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안 되겠구나. 이거 도전하면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겠어. 아니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답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가 프로세스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팍 시스템은 APM으로 시작한 회사잖아요. 근데 이 팍 시스템에 제가 한국의 중요한 기업으로 보면서 자문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팍 시스템에 많은 혁신을 해오고 있어요. 변화를 갖고 있죠. APM 중심에서 팁스캔 헤더 APM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이제 나노 프로브라는 기술을 만들어요. 나노 프로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폐법대에서 EDS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개발 단계를 한 6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개발 못해요. 그러면 앞단계 공정 바로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프리밍할 것이냐? 세리를 직접 프리밍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 만들고 있는 세리를 직접. 그래서 프로브가 6개의 자유도가 APM 6개의 자유도가 있어가지고 세리를 직접 찍고 하나는 소스, 하나는 드레인, 하나는 게이트 그하고 그라운드 잡아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ET 뭐 이런 것들을 폐법 6개월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서 받아서 바로바로 컨펌하면은 거기에 대한 트랜지스트가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거기에다 통계성만 구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 스프릿 하면은 그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바로바로 하루 만에 피드백할 수 있는 툴이 핵심적인 툴이에요. 그 다음 제 APM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늦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WLR, 간섭계, 인터페런, 간섭계 중심으로 ISE, 셀 위에 패턴 위에서 할 수 있는 SE죠. 이미지 엘스미터. 그리고 DHM, 옵틱으로 하는 프로파일. 그 다음 제 디프렉션 DHM. 이와 같은 개념의 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왜 하느냐? 목적은 그거예요. 웨이퍼 상에서
프로파일이 앞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표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링키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DOF가 굉장히 넓으면 그러니까 패턴의 내줄심하고 DOF는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EUV 같은 걸 쓰다 보면은 패턴 예술이 좁아져요. 작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DOF 마진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표면이 퍼펙트하게 플랫해야지 그게 수율이 오르는 거예요. EUV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표면을 보면 우리 안 봤던 표면을 보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것이 10나노 패턴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나노 브레트를 갖고 있는지 1나노 브레트를 있는지를 컨펌해서 그것이 1나노 되게끔 하기 위한 공정을 계속적으로 피드백해 줄 때 그것이 수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APM이 너무 느려.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파악 시스템이 하는 일들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파악 심포지엄이니까 선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 모니터링에서의 공정 진단으로 계층만 되면 수율이 오른다는 생각이 이제는 이제 필요한 단계고, 그게 관련된 일들을 하신 분들은 그게 더 많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체에는 그 병을 진단하고 고치는 병원과 의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에 대한 오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정에는 공정에도 똑같은 병이 있고 그 공정을 진단하는 공정 진단 기술이라는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야를 대학교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사이드 잡으로 생각하고 있다. 메인 잡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중요성의 관점, 그리고 의사와 같이 공정을 진단한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양성은 우리나라 산업 매뉴팩처링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계신 AFM의 전문가들은 그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